정치 1타 강사 오봉석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비밀, 촛불 동맹은 어떻게 무너졌는가 저와 함께 방송 나눠보겠습니다. 1987년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렇죠? 네. 그리고 이명박, 네, 박근혜, 노무현, 문재인까지 직선제 이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에게 익숙했고 예상이 가능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매우 유일하게 예견이 불가능한 인물이었어요. 작년에 5월 대선이 있었지만 그로부터 1년에서 2년 전으로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구도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불과 2020년까지만 해도 윤석열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검사였기 때문에 아주 정치 고관여층 매우 소수를 제외하고는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혼란과 혼선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예측하지 못했던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이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오늘 저와 함께 윤석열 정권 탄생의 비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윤석열 정권 탄생의 비밀을 해치기 앞서서 그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는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윤석열 정부를 들여다보면 맞을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광화문과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 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게 바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광화문을 가득 채웠죠. 연인원 1200만 명의 촛불을 국민들이 함께 들므로써 문재인 정부를 압도적 지지로 탄생시켰고요. 문재인 정부는 그 힘으로 정권 초기에 거의 80%에 육박하는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율로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가 모두 사라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스스로 되돌아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이 탄생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바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던 연인원 1200만에 이르는 촛불 동맹이 해체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 동맹은 어떻게 해체되었고 누가 해체하였고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 과정을 복귀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이후에 민주정부를 모색하기도 어렵다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약간 늦었지만 촛불 동맹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좀 기억을 되돌아 보시면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등장해서 전 국민적인 지지를 얻고 그리고 어려웠던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되고 각종의 개혁 정책들이 성사되었고 법적으로는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구속까지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개혁 조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정말 변했구나, 한국 사회가 변했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셨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실은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야금야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사가 되고 그리고 2018년 4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에 한국 사회를 좀먹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그 시초는 의외로 좀 약간 우연한 계기였는지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는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폭로를 하면서 서지현 검사발 미투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매우 좋았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겠다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이 미투 운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2018년 3월 7일 인터넷 언론 프레시아는 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을 했다는 최초 보도를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시작과 함께 정봉주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인물이 성추행으로 보도에 오르게 됐는가? 뭐 내용은 아시겠지만 뭐 어느 여대생을 성추행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재판 과정에서 뜻밖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2019년 10월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요. 2021년 1월 27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21년 4월 29일 3심에서도 정봉주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법적으로 완전하게 해방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생겼습니다. 현재 정봉주 전 의원은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육연수원장에 임명이 될 때 정봉주 전 의원을 그동안 그렇게 많이 비판했던 프레시안과 스스로 진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과 여성운동가라고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정봉주 전 의원이 민주당을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언론도 상당히 비중 있게 보도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되짚어 보자고요. 같은 해입니다. 2018년 7월 23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던 그 시점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전 국민이 사랑에 맞지 않았던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했다는 의혹을 이것을 언론에 폭로하면서 이것이 노회찬 전 의원께서 사망하는 사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찰발이었음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2018년이 지나가고 2019년 새해 벽두에 또다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노회찬 전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건에 연루되어서 노회찬 의원은 돌아가시게 되고 김경수 도지사가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게 되었고요. 이후에 2021년 7월 21일 3심에서 징역 2년에 3심 확정이 되어서 경남도지사직을 상실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한 축에서는 매우 고공행진을 하는 것 같았지만 다른 한 축에서는 촛불 동맹을 좀먹고 해체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야금야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7일입니다. 역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사태가 발생합니다.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 상징적인 곳과 윤미향 국회의원이 공금을 횡령했다 등등의 그런 비도덕적 프레임이 2020년 5월에 발생을 했고요. 같은 해 2021년 다음 해죠. 2월 10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가 됩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8일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을 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에도 언론에서 어마어마하게 이 사태에 대한 보도량이 폭증했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윤미향 의원 사태에서 되게 중요하게 짚을 점은 최초 국내에서의 사태는 2020년 5월 7일이었지만 그 이전 훨씬 전부터 일본의 극우 언론이 윤미향 의원에 대한 표적 보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윤미향 의원 사건의 경우에는 일본 극우가 먼저 터뜨렸고 그것을 한국에 있는 보수 언론이 받았고 그것이 법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2023년 9월 20일 2심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런 혐의들이 무죄가 판결되었고요. 윤미향 의원은 안타깝게 현재도 법정 투쟁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2020년 역시 7월 9일이었습니다. 한여름에 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피소가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한국의 진보, 민주, 개혁 진영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의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박원순 더러워라고 하는 피켓을 공공연하게 들고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신 당일날 장례식장에 나는 가지 않겠다 이러한 말까지도 등장하면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었고, 현재까지 박원순 시장은 본인은 돌아가셨지만 그로 인한 그 논란은 그치지 않고, 일각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그 최초에 제기되었었던 많은 혐의들이 근거가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해 2020년 12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이죠. 정경심 교수가 법정에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이라고 당시에서 많은 충격을 받았지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역시 법정 공방 끝에 2022년 1월 27일 3심에서 무려 징역 4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을 텐데 자녀 입시 비리라고 하는 것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지금 이제 보석으로 집에 가정에 돌아와 있는 상황인데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징역 4년의 사태가 발생했던 것은 바로 2019년 8월 9일, 물론 그 이전부터 발생했었는데요. 공식적으로 8월 9일 당시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이른바 대한민국의 조국 사태라고 하는 것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8월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압수수색을 당시 검찰이 진행을 했고요. 9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는 그날, 같은 날 정경심 교수가 기소가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10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하게 됨으로써, 사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에 있었던 것은 근 2달 정도에 불과하지만 한국 사태는 거의 해방 이후 탁치 논쟁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 검찰발 기획이었던 것으로 최근에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앞서 제가 2018년 1월 29일 서지영 검사의 폭로로부터 시작됐던 미투가 전혀 뜻밖의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에게 유탄을 안겨주는 것이었는데, 또 한 명의 주요 정치인이 유탄을 맞습니다. 2018년 3월 5일 JTBC 최초 보도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최초 보도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혐의까지 진행이 되게 되었고요. 역시 민주당에서 출당 제명하고 충남도지사직은 사퇴하기에 이르렀고요. 2019년 9월 9일 징역 3년 6월에 실형이 최종적으로 선고가 되었습니다. 당시 재판 과정을 좀 되돌아보면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이후에 그 재판부에 대한 보수 진영, 극우 세력에 엄청난 공격이 있었고, 2심에서 징역 3년 6월, 그리고 3심에서 최종적으로 3년 6월이 선고되어서 법정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징역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재명 죽이기의 그런 시기였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어마어마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재명 죽이기가 되었고요. 대장동으로 모든 언론이 뒤덮었던 것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검찰발, 검언 유착에 의한 이재명 대표 죽이기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역시 이후에 저희 방송에서 추후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22년 이재명 죽이기 이어서 2023년 올해입니다.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서 김남국 의원이 탈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친명계 라고 하는 수식어와 함께 가상화폐, 거액의 가상화폐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서 탈당해까지 이렇게 되는데, 역시 이 사안조차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친명계다, 어쩌다, 거액이었다, 뭐 이런 논란 등으로 인해서 탈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3년 올해 7월 12일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죠. 조민 씨가 의사 면허를 취소당하게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더불어서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이 취소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조민 씨가 유튜버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지만 본인이 평생 쌓고 이루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27일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어마어마한 그 사회적 논란 끝에 기각되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장황하게 2018년 초부터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구속영장 기각까지의 사안들을 쭉 제가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데 이유가 있습니다. 되돌아보면요,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던 연인원 1200만에 이르렀던 촛불의 그 동맹이 그대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유지가 되었다면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00만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동맹이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리 검찰총장 출신이었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다음 문재인 정부 이후에 보수 정부 집권을 꿈꾸는 사람들은 무엇을 타겟팅했을까요? 맞습니다. 네, 촛불 동맹을 깨트려야지만 본인들이 집권할 수 있겠다는 것을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1200만을 모두를 상대할 수 없으니 1200만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촛불 동맹을 분열시키고 해체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힘을 눌러 내려서 본인들의 집권의 발판으로 삼는 전략으로 했다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정봉주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재명까지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바로 다 검찰발 기획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먼저 혐의 사실을 언론에, 특정 언론에 단독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특정 언론에 하면 특정 언론이 단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합니다. 그러면 여타의 모든 언론이 그 단독 기사를 받아 쓰고 이것이 포털의 상단에 메인에 걸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맞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검언 유착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매우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이미 우리 국민들의 그 민주 그리고 정치 의식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검언 유착의 상당수의 그런 좀 합리적인 시민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얘기한 프레시안, 한겨레, 경향, 그리고 정당에서는 정의당, 정치적 인물로는 무슨 뭐 진중권 등등의 기존의 진보라고 알고 있었던 세력이 이 검언 유착에 맞다, 그것이 맞다라고 팩트를 확인해주면서 이 정치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살펴보자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초에는 산후맹이라고 하는 빨갱이 그런 공략을 받았는데, 이것이 시민들에게 전혀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니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사모펀드였습니다. 사모펀드를 불법적으로 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이 뭐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런 불법적인 이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검찰발 프레임이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좀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조국 사태까지 발발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음에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아마 지금 많은 국민들은 그 사건을 이렇게 들여다보지 못하신 분들은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모펀드로 어마어마한 돈을 번 것으로 지금까지도 아마 오해를 하고 있을 정도로 당시에 압도적 물량으로 언론이 보도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사안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매우 중요한 비밀은 바로 맞습니다. 촛불 동맹을 해체시키는 것이었고, 그것이 검찰발로 그들이 어떻게 누가 기획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검찰발이었던 것은 거의 대부분 사실이고요. 이것을 언론이 받아쓰면서 확대 재생산시켰고, 이것을 검언유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른바 기존에 우리 많은 국민들이 진보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맞다, 너 조국 잘못했다, 사모펀드를 네가 그렇게까지 불법적으로 운영했다, 이건 불법이고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고 배신이다, 그러면서 나왔던 단어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등장하면서 민주당을 타겟팅해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했었고요. 여기에 바로 진보가 가세하게 됩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사례 한 가지만 더 제가 들어볼게요. 2022년 대선은 대장동 대선이었잖아요. 대장동권 관련돼서 검찰이 각종의 그런 이것저것 많은 그런 혐의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쏟아내었고, 이것을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받아 퍼뜨렸고 포털 상단에 모두 있었는데, 당시 중요했던 것은 진보의 입장이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조차도 이 검언유착에 편승해서 이재명 대표의 당시 후보였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을 가세하고, 경향은 오히려 앞장섰고요. 프레시한 말도 등등 우리가 진보라고 알고 있었던 언론들이 검언유착에 편승을 함으로써 많은 합리적인 시민들이 사실인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에서 불법 취득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게 저렇게 진보적인 사람들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사실이었나 보다라고 위축하게 만들었고요. 아시다시피 심상정 당시 그 후보의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을 정조준해서 비판했습니다. 대선 이후에 대장동과 관련돼서 지금 오늘까지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입증된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른바 우리가 진보라고 알고 있었던 언론, 지식인, 정치인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세상을 보는 시각인데요. 많은 국민들은 검찰, 언론, 여기에 기존의 진보라고 알고 있었던 언론, 정치인, 지식인들이 가담하여 삼각, 이것이야말로 카르텔이고 동맹이 되겠죠. 이 동맹의 어마어마한 공격에 의해서 촛불 동맹, 1200만 촛불 동맹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복기에 보면요, 지난 2022년 대선 전 그 후로 인해서 촛불은 상당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흔들렸죠. 우선은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 민주당이 아닌 정의당과 진보라고 주장했었던 경향, 한겨레, 프레시안 등이 상당히 각이 서게 되었습니다. 대장동 등등등 건 등을 했죠. 이것이 지금 최근에 어디까지 발전되게 되었냐면, 최근에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퇴진을 주장하는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매주 시청 앞에서 들고 있고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나가 보시거나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촛불의 연령이 과거 2016, 17에 들었던 촛불에 비해서 많이 좀 고령화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그 전국적으로 들어선 촛불에서는 세대가 젊은 대학생부터 고령의 어르신까지 거의 전 세대를 망라하고 전 지역을 망라해서 촛불을 들었다면, 현재의 촛불은 대개 86세대, 60년대생, 50대 이상의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촛불을 들고 있고, 50대 이하, 주로 20대, 30대, 40대의 경우는 그닥 많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 최근의 촛불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검찰, 언론, 그리고 자칭 진보의 어마어마한
공세에 의해서 촛불 진영이 분열되었고 서로 싸우고 해체되고 기운이 빠지고 그 결과 최근에 촛불 고령화까지 저는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오늘 정치 일타 강사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윤석열 정권 탄생의 비밀은 바로 촛불 동맹을 1200만에 이르는 촛불 동맹을 검찰, 언론 그리고 자칭 진보의 삼각 메커니즘이 공격하고 그것을 깎아먹고 폄훼하고 부도덕한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는데 기여를 했다. 매우 안타까운 점이고요.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 우리가 확인된 것이 적어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최소 61%에 이른다는 걸 확인했는데 이 61%의 국민과 우리 시민들이 내년 총선까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마찬가지로 지난 우리 촛불 동맹을 해체시켰던 그러한 공격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상된다. 이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다는 취지에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